예전의 뉴스에서 중국 경찰이 13억 얼굴을 3초면 식별하는 안면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수배범을 잡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는 중국에서 이 정도의 감시 기술이 구축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인구수가 중국보다 적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기술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현재 1억 7천만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향후에 4억 대 가량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치된 CCTV가 안면 인식 시스템과 연동이 된다면 모든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치안 유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이 기술을 사용한다면 단순히 치안 유지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러한 현실을 예견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조지 오웰이 쓴 1984라는 책입니다. 이 소설은 1949년부터 1984년까지를 배경으로 쓰인 상상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빅브라더라는 독재의 화신이 통치하는 가상의 사회를 상정합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곳에 텔레스크린이라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는 주변의 모든 소리를 잡아내며 라디오 역할까지 동시에 하는 특수한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사회는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철저하게 감시합니다. 이 사회의 독재 정권에 속해서 일반 당원으로 활동하는 주인공의 이름은 윈스턴입니다. 그는 어느 날 국가가 과거의 사실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충성해왔고 믿어왔던 국가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역사를 조작하는 독재 정권에 대한 혁명을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처럼 자유를 꿈꾸는 인민들이 힘을 합쳐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혁명이 현실이 될 것이라 믿으면서 암시장에서 산 공책에 일기를 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암시장에서 주인공은 줄리아라는 여성 당원을 만나게 됩니다. 주인공은 그녀도 자신처럼 혁명에 대한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 확고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 후 주인공은 또 오브라이언이라는 고위직의 당원을 만나는데 그도 자신이나 줄리아처럼 혁명을 지지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이나 줄리아 같은 일반 당원뿐만 아니라 고위 당원도 독재 정권과 그것을 이끄는 빅브라더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혁명의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고위 당원인 오브라이언은 독재 정권의 스파이였습니다. 그는 반동분자들을 잡아내기 위해 위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브라이언은 주인공을 통해 얻은 증거를 바탕으로 주인공과 줄리아를 모두 정치범 수용소에 가둡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심한 고문을 당하면서 그동안 그들이 굳건히 지켜왔고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신념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신념을 버리는 것을 넘어서서 각자의 안위를 위해 서로를 비난하고 배신합니다. 그 뒤 수용소에서 풀려난 주인공 윈스턴은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신념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주인공은 독재 정권의 화신인 빅브라더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죽게 됩니다. 이 책에 나오는 텔레스크린이라는 장비는 라디오 기능을 하는 도청 장치입니다. 즉, 일방적 방송을 통해 독재 권력에 대한 이로운 방송을 송출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듣는 청취자인 국민들의 생각도 수신합니다. 그렇게 쌍방향으로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반동분자들을 거르면서 독재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 텔레스크린이라는 장비를 스마트 TV나 스마트폰,
컴퓨터와 태블릿 등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길거리에 설치된 CCTV와 집안 감시 기능을 하는 홈캠 등이 추가됩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에서는 이러한 개인용 장비와 공공 장비들이 해킹을 통해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개인을 보호하는 홈캠이 무방비로 몰래카메라가 되어버리거나 컴퓨터에 설치된 카메라 렌즈가 그 사람을 감시하는 CCTV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TV에도 쌍방향 소통을 위해 설치된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비슷하게 누군가를 은밀히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은 한 사람의 위치 정보를 고스란히 노출시키고 그 사람의 각종 검색 정보를 대규모의 IT 기업에 전달합니다. 이렇게 수집되고 흘러나간 정보들은 블랙 해커 등을 통해서 비밀스럽게 공개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수집이 되어 빅데이터로 저장되어 한 사람의 선택과 결정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정보와 동의한 정보 모두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이 책에서 언급한 빅브라더와 같은 존재가 어느 순간 우리 앞에 등장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인 것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기술력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보통 언론 통제와 선전, 여론조작 등을 통해서 국민들을 세뇌하고 억압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히틀러의 선전 장관이었던 괴벨스가 있습니다. 그는 나치 정권을 위해서 이로운 정보만을 각색해서 언론에 노출시켰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그들의 마음을 고양시켰습니다. 게다가 정부 내각을 장악해서 그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이 마치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일부 지식인들은 이들의 의도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반대하기도 했지만 그런 부류의 집단은 비밀경찰 등을 통해서 폭력적으로 억압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치 정권 치하에서도 모든 상황을 잘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치 정권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강력한 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절차보다 독단적이고 독재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윈스턴이나 줄리아처럼 인류가 만든 집단에서는 항상 기존의 세력을 거부하고 전복시키고자 하는 혁명 세력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혁명 세력들이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 역사에서 독재 정권 아래 많은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했던 여러 민주화 투사들의 이야기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게다가 혁명 과정에서 그 정도의 고난은 특별한 게 아니라 너무 일반적이고 그것보다 더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액트 오브 킬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들은 단지 인도네시아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집단만을 고문하거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폭력을 위한 폭력의 재미가 들렸고 무자비하게 일반 사람들을 재미로 살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큐멘터리에서 그 당시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에게 그때의 행동을 지연하라고 했을 때 너무도 즐겁게 그 상황을 웃으면서 지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존 권력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어렵게 달성한 혁명이라고 해서 기존 권력과 질서를 넘어서는 무언가 새로움과 이로움을 주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당 정권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걸기했던 중국의 공산당 정권은 마오쩌둥 치하에서 결코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약진운동과 문화 대혁명을 거치는 과정에서 국민당 정권 못지않은 더 많은 악행과 실수들을 저질렀습니다. 쿠바의 카스트로도 마찬가지이고 북한의 김일성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한 혁명도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흘러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윈스턴이 빅브라더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도 무조건 엉뚱하지만은 않은 결말인 것입니다.
주인공 윈스턴의 마음은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재 권력으로 나아가려 했던 정권이나 독재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고자 했던 정권 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많은 것이 그 반증입니다. 그리고 독재 정권의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에 대해 비겁하다거나 정의롭지 못하다거나 무식하다는 식의 비판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시대에 편승한 사람들도 있지만 상황을 충분히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정의 구현을 기치로 내걸고 권력을 잡은 집단에게 영원한 정의가 없는 것과 비교하여 악행을 통해 독재 권력을 잡은 집단에게 일부의 긍정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각자의 입장, 반대의 흐름을 향한 투쟁, 그리고 저항의 반복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정의로움과 정당함의 기준도 각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설령 정의롭고 정당한 절대적 기준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무조건 좋음이나 이로움의 가치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대한 모호함 때문에 사람들은 단순하고 명확한 주장에 빠져드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냐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만약 이 책에서 윈스턴과 줄리아가 혁명을 성공시키고 빅브라더를 몰아냈다고 해도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기고 챔피언이 되는 것보다 그 챔피언의 자리를 지키는 방어전이 더 힘들다는 말처럼 시대 변화를 성취하는 것보다 그렇게 성취한 시대 변화를 긍정적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게 어려움입니다. 이는 혁명의 완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유지와 관리가 더 중요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마치 시소를 타는 것처럼 한쪽 극단에서 다른 쪽 극단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잠시 일부에서의 긍정적 균형점에 머무는 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개인은 항시 영화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가 네오에게 빨강약과 파랑약 중 선택하라고 했을 때처럼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고 갈등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선택으로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책은 빅브라더나 파시즘 등에 대해 비난하기 위함이 전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역사 흐름의 한쪽 특정한 극단 속에서 여러 인간 군상들의 선택과 희망, 그리고 좌절을 보여줄 뿐입니다. 나아가 현재의 빅브라더를 무너뜨렸다고 해도 또 다른 빅브라더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한 권력을 향한 도전과 응전 속에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각종 발달된 하드웨어 기술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거대 권력의 출현도 분명 두렵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일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은 때로는 뭉쳐서 큰 저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포자기하여 순응하거나 좌절하기도 하겠지만 어떤 결과물도 끝까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더불어 한 개인에게 가장 불행한 시대는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냐의 문제를 떠나 특정 신념에 과몰입되어 일방적으로 그것을 가르치고 강요하려는 집단이 권력을 잡았을 때입니다. 반면 다양한 생각과 주장이 적당히 균형을 이루고 개방성과 소통성이 있는 시대는 짧긴 하겠지만 그나마 가장 이상적인 시대일 것입니다.